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방송에 나와서 북한을 헐뜯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좀 자극적인 소재. 사실관계 하기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운 사람이 그러면 못 쓰죠. 우리 할머니 늘 그랬습니다. 배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지킴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양치기 청년 김금혁에 대한 2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그랬죠. 김금혁이가 세계 유일하게 북한에만 있는 5대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김금혁의 정체에 대해서 밝혀드리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이번 시간엔 두 번째 시간으로서 평양시 관리법 여기에 대한 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금혁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시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고 평양시는 늘 200만의 인구를 넘게 하지 않는다. 인구가 200만이 넘어가게 되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추방시키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평양에는 북한의 핵심 계층들만 머물 수 있다. 그 중에서 평양의 중심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권력이 중심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해야 한다. 우용군 출신, 국군포로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평양에 들어갈 수 없고 당조직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평양에 살 수 없고 굉장히 엄선되고 선별된 사람들만 살 수 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충성하는 사람은 딱 1000만 명 정도가 당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면 되니까 1000만 명 중에서도 200만 명이 핵심 군중이라고 보면 된다. 핵심 군중만 당을 따라오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평양에서 살게 한다. 이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새끼는 지금. 전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혈압이 타오른다네요. 혈압이. 평양 사람들은 평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평양에 사는 거고 지방 사람들은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방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 사람들이 평양에서 살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중간기간에 소환되거나 자기 직장이 거기면 평양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했죠. 평양 방직공장 여성들이 시집을 가지 못해서 노천 애들이 많다고 해서 김일성 주석이 이제부터 평양 방직공장 처녀들한테 장가드는 총각들은 다 평양시에 집을 져서 다 살게 해라. 그래서 지방 총각들이 평양 방직공장 처녀들한테 장가 들고 이런 게 많아졌다고. 그래 방직공장 노천 애들 많이 없앴다고. 제 1학년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또 지방에 있는 부모님들을 모시다가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장인 같은 경우에 평양이 고향이거든요. 부모 형제들이 모두 평양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장모님네 그 동네에 우리 장인하고 함께 군사공부를 하던 친구가 있었던 거죠. 그 친구가 제대된 다음에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어떻게 우리 장모를 보게 된 겁니다. 장모님을. 동네에서. 우리 장모님을 보게 됐는데 첫눈에 반한 거죠.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나 평양에도 안 가게, 집에도 안 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장모님들 그 토방에 눌러 앉은 겁니다. 집에도 안 가고 밤에 방 안에도 안 들어오고 그 테마루에서 승인할 때까지 결혼 승낙해줄 때까지 내가 안 떠나겠다고. 그렇게 하고 토방에서 맨날 며칠을 밤에 자고 낮에도 거기 앉아있고 좀 누워있고 이러면서 있었다는 거죠. 뻗치기로. 그렇게 뻗지도 않으니까 집에서 항복을 한 겁니다. 항복하고 그럼 우리 결혼 승낙해줄게 해서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집으로 안 가고 그 용성기계공장 함흥에 있는 용성기계공장에서 아빈공으로 일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평양에 친척들이 다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버지, 삼촌, 고모 다. 그러니까 방학이면 놀러가는 겁니다. 평양으로. 평양에 가면 그것도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내딸이거든요. 제일 막내딸. 제일 막내딸이고 노망둥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그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엄마가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엉치 두드려 주면서 그림 밥도 먹이고 이랬다요. 그렇게 어쨌든 막내딸이니까 그 기약이 큰 거죠. 그 친척들 집에 가도 그렇게 기약에 컸고요. 다음에 오빠, 사촌 오빠라는 사람이 우리 한 50이 거진 된대요.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죠. 예? 이렇게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평양에 가서 살 수 있고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으로 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는 이 친구 말하는 중에서 어처구니 없는 건 평양시 인구가 200만 명이 넘게 되면 주민들을 강제적으로 추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인터넷에 찾아서 인터넷 자료가 이렇습니다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납득이 잘 가시죠? 그래서 또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2016년 기준 평양시 인구는 287만 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된 북한시장 연구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게 되면 2008년 기준 평양시 인구는 299만 9,466명이라고 합니다. 66명까지 딱 나가는 거죠. 인터넷 자료는 출처를 모르지만 통일연구원 자료는 신뢰를 해야 하는 거죠. 마지막 6명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66명까지. 예? 그러니까 통일연구원 자료를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평양시 인구는 300만이 거진되는 거죠. 이것도 2008년입니다. 이제 12년이 지났죠. 평양시 인구가 훨씬 늘었을 거 아닙니까? 예? 김구맥이 말대로라면 평양시에서 추방 나가야 될 사람, 강제로 추방 나가야 될 사람이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3분의 1이 나가야 돼, 3분의 1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북에서 5개년 계획 기간에 평양시에 5만 세대 살림집 건설하겠다. 그런데 이미 전에 건설하고 있던 1만 6천 세대까지 합치게 되면 거의 7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평양시 살림집 건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몇만 세대씩. 예? 이거는 뭐냐면 평양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 평양시에서 살다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범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지방으로 추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이모부도 평양에 사셨거든요. 학생 때 아버지가 국가안전보위부 다녔습니다. 국가안전보위부 간부였죠. 우리 이모부 싸움 잘했던 겁니다. 학교 때. 그래서 패싸움 너무 해서 평양시 내에서 추방당해서 무사도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이모부는 그때 당시 소년교양소라는 게 있었거든요. 소년교양소 1년짜리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모분이 아버지는 국가안전보위부에 있다가 졸제 지방으로 내려와서 무산제재공장에서 노동을 하셨죠. 무산 출신 사람들 탁과리라면 다 압니다. 우리 이모부를. 탁과리 아버지. 탁과리 어디서 왔어? 평양에서 왔지. 이렇게 말하죠. 별명이 탁과리거든요. 우리 이모부 별명이. 축구선수였는데 볼 차게 되면 탁과알처럼 쭉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모부가. 그래서 별명이 탁과리입니다. 쪽쪽 빠져 날아가고. 탈북자들한테 무산 출신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탁과리라고 알아? 무산의 탁과리라고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탈북자 국회의원을 한 조명철이 아시죠? 예? 조명철이 형, 동생도 아버지, 부모님들도 다 평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미 높은 분들이 만나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추방 안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명철이는 누굽니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조명철 국회의원이 동생이 북한 매체에 2004년도에 출연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출연해서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2014년에 출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현재 경공업과학원 방직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보통강구역 서장동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요. 조명철이 한국으로 온 다음에 아버지가 많은 상처를 입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조명철이 한국으로 온 그 다음엔 거죠. 김정일 위원장이 참가한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행사 그리고 당 창건 기념 행사에 아버지를 대표로 불러줬다는 거죠. 아버지를 대표로 초대했고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일렬에 서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설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만 보니까. 예. 그리고 아버지가 넬로보상 받은 다음에는 상이었으니까 그건 직무집이거든요.
상에서 연료보장 받으면 상자리 내놓게 되면 그 집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다 새로운 새 집을 주죠. 그런데 상들이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새 집도 줬다. 그래서 거기서 산다. 이랬습니다. 조명철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인권에 대해서 논할 체면이나 있답니까? 여기다 버리고 달아난 부모, 자식, 처자, 그걸 돌봐야 될 의무는 자기는 없는 겁니까? 이러면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동생 말이 맞는 거죠. 북한 인권을 말하기 전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지를 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스승님들한테, 자기를 키워준 스승님들을 욕보인 거, 자기 친구들을 욕보인 그 죄를 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명철은 탈북에서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에 있는 부모, 형제, 가족, 친척들은 평양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조명철로 인해서 아무런 불이익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탈북에도 북한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건 국정원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간첩으로 조작되고 있던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긴 하죠. 그때 국정원 조사관들이 간첩이라고 인정하라고 계속 강요할 때거든요. 그리고 좀 더 담배 피우고 싶고 모욕당하기 싫고 이러니까 간첩 임무를 받았다고 했다가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번복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간부가 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그러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내가 실제 간첩 임무를 받았는데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발각됐다면, 발각돼서 내가 인정을 했다면 그래 북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간첩도 아닌 놈이 간첩 임무를 받았다고 하고, 예? 남조선에 가서 남조선 정보기관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허튼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남한 언론에 나가면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예? 그리고 또 북에 있는 우리 애들, 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힐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간첩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다. 난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게 할 수 없다. 아이들한테 진짜 미안한데 그렇게까지는 난 하고 싶지 않다. 난 그건 못하겠다. 그랬죠, 제가. 제가 국정원에 있을 때요,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생들하고 아이들 때문에요. 그거는 국정원 직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법정에 나가서 다 말했습니다. 동생하고 딸들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다고. 국정원 간부 이런 겁니다. 북에서 그렇게 안 한다 하는 거죠. 북에서 그렇게 안 한다. 근데 전번에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내 채널에서 말했나?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딱 북한 보위부 직원들처럼 말하더라고. 북한 편에 서서 말한다는데요. 우리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애들, 걔들이 말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그렇지 않다. 북이 그런 국가가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때 오심이 들었습니다. 야, 내 이게 북한 보위부에서 내 조사를 받나?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간부가.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간첩으로 감옥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가족들도 북에서 하나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북한을 비난하는 탈북자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탈북자들, 그 가족들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하나도. 걔네 때문에. 아니, 처벌받으려면 걔네 가족들이 처벌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북한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탈북자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탈북자들도 자기 가족들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다 데려온다. 북한에서 처벌하면 어떻게 데려오겠나? 이러는 겁니다, 국정원 간부가. 그 말이 맞는 거죠. 네, 이 내용 판결문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판결문 내용을 올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판결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네, 그 내용을. 이렇게 김금액이 말처럼 평양에는 굉장히 엄선된 사람들만 살 수 있다면
조명철이 부모님과 아이들, 형제들은 평양에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금혁이는 이런 말도 합니다. 북한 사람 중에 1000만 명만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200만 명만 핵심 군중이라고 보고 그들만 평양에서 살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김금혁이 말이란 평양에는 범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볼라 시장에 나가는 장사꾼도 없어야 되고요. 엘리트가, 핵심 군중이 장마당에 왜 나갑니까? 돈볼라 왜 나갑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 평양에도 범죄를 범해서 처벌받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돈볼라 시장에 나가는 장사꾼도 많습니다. 2016년에 출간된 북한 시장정보라는 통일연구원 자료를 보게 되면 평양시에만 30개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초보적인 산수계산도 할 줄 모릅니다. 북한 인구를 2,500만으로 본다게 되면 100만 명이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죠. 거의. 예? 3천만 본자도 3분의 1 아닙니까? 아이들 내놓고 어르신 내놓고 몽땅 충성분자란 말이죠. 그리고 김금혁이 주장대로 평양시에 200만 명만 살게 한다면 평양시는 갓난 아이들까지 몽땅 노동낙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방송에 나와서 북한을 헐뜯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좀 자극적인 소재. 사실관계 하기는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방송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운 사람이 그러면 못 쓰죠. 우리 할머니 늘 그랬습니다. 배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다음 시간에도 김금혁의 거짓말에 대해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